두 번째 유산인 오판의 심리학. 사실 오판의 심리학도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자 모형 틀 안에서 하나의 도구인데 심리학이라고 뭔가가 이름을 붙인 만큼 하나의 학문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걸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편향, 경향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25개가 있습니다. 뭔가가 제시한 게 25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는 보지 말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편향은 보상과 처벌 편향입니다. 인센티브 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기심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가 제록스라는 회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록스의 복사기 중에 구형 제품이 신형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형 제품은 성능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싼데 왜 더 많이 팔릴까? 라고 생각해서 뭔가는 들여다봤죠. 들여다봤더니 구형 제품을 판매했을 때 영업사원이 받는 인센티브가 더 높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쳐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사용한 거겠죠. 근데 고객 경험이 안 좋아지겠죠. 이런 경우에. 이걸 보고 인센티브 편향이 얼마나 강력한 편향인지 뭔가는 느낀 거죠. 이 보상과 처벌 편향은 아주 강력한 편향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오판의 심리학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그 반대로는 처벌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보상과 처벌 편향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의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보상과 처벌에 중점을 맞춰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가 말한 살로몬 브라더스의 예를 보겠습니다. 살로몬 브라더스의 고문 변호사는 직원의 비리를 회사 CEO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리 사건을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아주 많은 말이죠. 아주 올바른 말이지만 CEO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보고를 미뤘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돈도 잃고 지위도 잃고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CEO는 보고를 했을 겁니다. 뭔가가 가장 존경하는 벤저민 프랭클린, 항상 언급하는 사람이죠. 뭔가가 가장 존경하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이성이 아니라 이기심에 호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반감 혐오 편향과 선호 애정 편향입니다. 이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편향이죠. 한마디로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해도 믿게 보이고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편향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 뭔가의 말이겠죠. 불일치 회피 편향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른 상반되는 지식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부 반응 같은 겁니다.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에 따르면은 나이 많은 기득권 물리학자들은 물리학 신개념을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선입견이 없어서 사고가 유연한 젊은 물리학자들은 이런 신개념을 빨리 수용할 수 있었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받아지기 어려운 이유는 기존의 아이디어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불일치 회피 경향, 다른 말로 인지부조화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보였을 때 믿지 않는 것, 인지부조화 경향입니다. 상호성 편향도 아주 강력합니다. 상호성 편향은 쉽게 말하면 기대에 부응하려는 편향입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편향. 이런 상호성 편향은 영업사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영업사원이 우리한테 따뜻한 미소로 웃으면서 커피를 대접하면은 우리는 호의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작은 호의 때문에 우리는 5, 60만 원을 더 쓰게 될 가능성이 크죠. 옵션 같은 걸 더 추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이 영업사원들이 상호성 편향이라는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죠. 대조 편향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리학 마케팅 교수 채알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바게트 3개를 갖다 놓고 첫 번째 바가지에는 뜨거운 물, 두 번째 바가지에는 차가운 물, 세 번째 바가지에는 미지근한 물을 갖다 놓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왼손은 뜨거운 물에 담그고 오른손은 차가운 물에 담그게 하고 잠시 후에 양손 모두 미지근한 물에 담그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은 이렇게 느낍니다. 한 손은 뜨겁다고 느끼고 한 손은 차갑다고 느낍니다. 이게 바로 대조 편향입니다. 우리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전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은 차갑게 느껴지고 이전에 차가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뜨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조 편향이죠. 이 대조 편향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구하러 다닌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개업자가 이 대조 편향을 잘 알고 아주 영악하게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안 좋고 비싼 방을 3개 연달아 보여줍니다. 아주 안 좋고 비싼 방 3개 연달아 보여주고 그 뒤에 적당히 안 좋으면서 조금 비싼 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대조 편향에 따라서 지금 보는 방도 분명히 안 좋은데
앞쪽에 본 것 때문에 지금 보는 방이 좋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선뜻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조 편향이 만들어낸 심리적 편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인식을 해야 되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40만원으로 적혀있고 줄 긋고 10만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가 있죠. 가격표에 40만원 줄 긋고 할인해서 10만원입니다. 사실은 10만원이었던 거죠. 40만원이라는 가격을 적어놨기 때문에 대조 편향에 의해서 10만원이 싸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10만원도 비싼 거일 수가 있다 라는 말이죠.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너무 끔찍했던 탓에 그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로 형편없는 사람과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는 이런 현상이 우리가 바보라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판단력을 높이고 싶다면 대조 상황이 만들어내는 어떤 편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도 편향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물건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2022년에 연금복권 판매량은 3,200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롯데 판매량은 롯데가 아니라 로또의 판매량은 67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물론 당첨금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과도한 자신감 경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번호를 선택했을 때 그 번호가 당첨 확률이 높다고 과신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기계가 찍나 내가 찍나 꿈에서 나온 번호를 찍나 당첨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권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복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탈에 대한 과민 반응 경향은 많이 알려져 있는 심리적 요인이죠. 사람은 10달러를 벌었을 때의 행복감보다 10달러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 2배 정도 강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손실 회피 경향이죠. 사회적 증거 편향은 앞선 심리학 모형에서도 잠깐 살펴봤었죠. 엘리베이터에 다른 모든 사람이 입구 쪽이 아닌 벽 쪽을 보고 서 있다면 새로 탑승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처럼 벽을 보고 설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좋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 사회적 증거 편향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선조가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향입니다. 인간은 주변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죠. 생각을 하지 않고 따라하기만 해도 적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예전 선사시대 때 얘기고요. 모든 사람이 주식을 살 때 따라 사면 큰일 납니다. 물론 잘 먹힐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 때 따라 산다. 이게 주식 투자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전지 경향도 앞서 봤었죠.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정확한 인지를 좋아하고 그 인지에 따르는 과정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고 뭔가는 말합니다. 이런 경향은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 증거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도 양보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게 바로 그 증거죠. 이렇게 ATM기에 줄을 서 있을 때 제가 다음 버스를 타야 돼서 먼저 돈을 좀 뽑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 돈을 뽑아야 되는데 먼저 좀 양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이런 황당한 이유를 대도 양보받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분만 시간을 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안 해줄 겁니다. 그때 이유를 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도 상관없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보다 정당한 이유를 대면 더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1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아프리카의 한 아이가 새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면은 훨씬 유리하겠죠. 회사에서도 항상 이유를 말하면은 항상 유리할 겁니다. 이유 존중 경향이라는 이런 심리학 요인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든 학교 생활에서도 그렇고. 현실 부정 경향도 쉽게 볼 수 있죠. TV를 보면은 자기 자식이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범죄자인 경우에도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자기 뇌가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현실을 어느 정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헛소리 경향이라는 편향도 있습니다. 뭔가는 아무말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말 증후군. 한 생물학자가 꿀벌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꿀벌은 꿀을 발견하면 벌집으로 돌아와서 그 꿀의 위치를 춤으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어떤 행동이겠죠. 그래서 춤으로 꿀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가 이 꿀을 벌집 바로 위에다가 놔둔 겁니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 벌집 바로 위에 꿀통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집 바로 위에 있는 꿀통을 벌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집 바로 위에 있는 꼴의 위치를 전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알려줄 방법이 없는데 이 벌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벌집에 돌아와서 이걸 살펴본 겁니다. 그냥 바로 생각했을 때는 이 벌이 그냥 아무 춤도 추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 춤이나 춘다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춤을 춘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헛소리 경향이라고 합니다. 가끔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을 답변자가 말할 때가 있죠. 주제를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만 쏙 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멍거는 이런 꿀벌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혹시 앞서 봤던 상호성 편향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질문자의 어떤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 요인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멍거의 말에 따르면은 자기가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면 끝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넘어가기 전에 조건 반사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특정 노래를 듣고 특정 시절이 떠오를 때, 특정 향기를 맡고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 조건 반사적으로 그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건 반사 편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이 조건 반사 편향을 광고에 아주 잘 활용합니다. 코카콜라 광고는 언제나 경쾌하고 즐겁죠.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를 떠올리면 그냥 즐거움이 연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심리적 요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코카콜라 하면은 옛날에 무한도전 이 코카콜라 광고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그런 코카콜라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쨌든 광고업계에서 이 조건 반사 편향을 활용한다. 권위 복종 경향. 멍거는 우리 사회가 선조 때처럼 지배 서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를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리더를 따르려고 하는 경향, 권위 복종 경향입니다. 한 실험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는데 여기서 권위자가 조종사입니다. 조종사는 부조종사를 옆에 두고 항공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는 어떤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부조종사의 25%는 항공기가 추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종사의 행동을 방조했습니다. 조종사의 권위 때문에 쉽게 말을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밀그램 실험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밀그램입니다. 이 사람이 밀그램인데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실험자들을 학생과 교수로 나누고 실험실에 넣습니다. 전기 고문 의자에 죄수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앉아 있습니다. 전기 고문 의자에 연기자가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수가 죄수 연기자에게 문제를 냅니다. 틀리면은 학생이 전기 고문 장치를 켜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문제를 틀렸다고 전기 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참가자들이 전기 고문 스위치를 눌렀다는 겁니다. 밀그램은 이 실험으로 사람들이 권위 앞에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죠. 권위에 대한 복종 경향은 매우 강력한 심리 편향입니다. 그런데 사실 멍거의 말에 따르면 이 밀그램 실험은 권위 복종 경향만 작용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학적 진실을 밝히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유를 말한 거죠. 이유 존중 경향도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약한 전기 충격을 주다가 뒤로 갈수록 점차 충격 강도를 높이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조 편향도 작용했겠죠. 그래서 사실 권위 복종 경향뿐만 아니라 4-5가지가 결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심리적 편향들이 여러 가지가 결합하는 거를 멍거는 롤라팔루자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 롤라팔루자라는 거는 사실 유명한 음악 축제입니다. 이 음악 축제의 특징이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악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멍거가 이 롤라팔루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롤라팔루자 경향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편향이 결합되면 더 강력한 편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롤라팔루자, 이전에 말했던 치알디니 교수 있죠? 아까 이 치알디니 교수는 또 다른 실험도 했습니다.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매우 수고스럽겠지만 매주 이틀씩 오후에 비행 청소년을 동물원에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에는 수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요청했죠. 그러면 매주 하루만이라도 동물원에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절반이 수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더 부담스럽게 요청하고 나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요청을 하자 수락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이유 존중 경향과 상호성 편향이 동시에 작용한 거죠. 공개 구두 경매를 한번 볼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술품이 앞에 있고 뒤에 사람들이 번호표를 들면서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게 공개 구두 경매입니다. 사람들이 호가를 제시하면 그 호가는 사회적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 사회적 증거가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상호성 편향과 과민 반응 증후군에도 휩쓸리면서 혼란에 빠지고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올라갑니다. 멍거는 공개 구두 경매가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하도록 조작하려고 만든 제도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편향이 작용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시다시피 버크셔는 여러 입찰자가 존재하는 기업 인수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공개 입찰에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다른 롤러팔로자 효과로 미국 대기업 이사회도 한번 보죠. 이사회에서는 CEO가 권위자겠죠. CEO가 이사회의 월급을 주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CEO가 터무니없는 짓을 해도 이사회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곧 또 사회적 증거가 되어서 동시에 또 작용을 하는 거죠. 더 반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상호성 편향도 작동을 합니다. CEO는 매년 이사의 보수를 인상해주고 업무용 제트기까지 동원해서 공장을 둘러보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그 잘못을 전혀 바로잡지 못합니다. 인센티브 편향, 상호성 편향, 사회적 증거, 권위 편향, 이 모든 게 동시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미국 대기업 이사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이사회가 행동하는 유일한 때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때, 그때만 유일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센티브 편향이죠. 불이익이 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오판의 심리학의 여러 경향들이 동시에 작동한 것이 이유라는 것이 먼거의 설명입니다. 먼거는 인간의 뇌는 항상 지름길을 찾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지름길로 가면 상대적으로 쉽고 에너지 소모도 적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지름길이 항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편향들은 우리가 위험한 지름길로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오판의 심리학 편향들이죠. 그래서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 종목 선정 과정에서 이런 편향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셈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이런 편향이 분명히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먼거의 말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거는 다윈의 말을 인용해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내린 결과에 반대되는 출판물, 새로운 관찰 또는 생각을 보거나 떠올렸을 때는 반드시 메모를 했다. 이 습관 덕분에 내 견해에 대한 반대 증거, 내가 주목하거나 대답하려고 시도하지 못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한 거죠.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의심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 바로 반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진화론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혹시 자기가 틀리진 않았을까 계속 곱씹은 겁니다. 즉 우리는 자신이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확증 편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판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정말 유용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이유 말하기 같은 거에 그렇죠.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기를 당할 확률도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냥 가장 쉽게 이유 말하기만 실천을 해도 사회생활이 아주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업사원이라면은 상호성 편향, 대조 편향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오판의 심리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먼거의 세 번째 유산, 투자에 대한 조언을 보겠습니다.